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락한 가운데 이제 한국의 여권 파워를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한 여성은 미국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 새 중국 여권을 손에 쥐고 통과하려는데 여성의 기대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까다로운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옆 심사대의 한국인은 미소와 함께 순조롭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중국의 달라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밍메이예요.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 제가 자란 베이징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죠. 어릴 때부터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메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 모두 우리 민족의 지혜와 노력 덕분이란다.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문화대혁명 시기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변화를 직접 겪으신 분이에요. 한때는 자전거가 도로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테슬라보다 좋은 전기차들이 달리고 있지 않니?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장 교수님은 특별히 인상적이었죠. 밍메이, 세계는 이제 중국의 시대를 주목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강대국이 된다는 건 단순히 GDP가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출근길에 자주 들르는 스타벅스에서 모바일 결제로 커피를 살 때면 새삼 놀라워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위챗페이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이 자랑스러웠죠. 왕징 IT 거리를 지날 때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해요.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특히 우리 회사 근처의 바이트댄스 사옥을 볼 때면 틱톡 하나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니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류 부장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밍메이, 우리는 이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하지만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은 따로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죠. 챈할머니의 말씀도 기억에 남아요. 메이야,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배부르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잖니. 그때는 그저 웃고 넘겼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리밍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밍메이, 한국 파견을 가보는 게 어떨까? 우리보다 작은 나라지만 배울 게 많을 거야. 솔직히 그때는 의아했어요. 한국에서 뭘 배운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훨씬 크고 강한데. 한국은 우리나라의 한 도시보다도 작은 나라잖아요. GDP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인구는 우리의 3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작은 나라에 가서 제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샤오링 선배가 귓속말로 해준 말이 기억나요. 밍메이, 나라의 크기가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작년에 한국에 출장 갔다 왔는데 그 뒷말을 듣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우리보다 나은 게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왕푸진 거리를 걸으면서 중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쇼핑몰마다 넘쳐나는 사람들, 최신 전자기기들, 화려한 네온사인, 이보다 더 발전된 곳이 있을까?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거든요.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작은 나라에 출장 가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3시간 남짓한 비행, 별거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옆자리에 웨이링 과장님이 밍메이, 한국은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하고 말씀하시려는데 저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의 공항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모든 게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딱 맞춰서 서 있더라고요. 정차의 주임이 여기는 뭔가 달라요라고 했을 때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더 놀랐어요. 모든 표지판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4호선을 타고 가는데 스크린도어에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는 게 신기했어요. 더 신기한 건 그 시간이 정확히 맞는다는 거예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자 혼자 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리신 과장님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네요라며 감탄하더라고요. 편의시설도 놀라웠어요. 거리마다 공공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쓰레기통도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길거리 쓰레기통에서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옌징 부장님은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면서 더 많은 걸 발견했어요.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청링 선배가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라고 말했어요. 사무실 환경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정시 출근하고 회의 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에어컨 온도도 모두가 맞춰서 쓰더라고요. 심지어 사무실 공기까지 쾌적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구내 식당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다 먹고 나면 각자 식판을 정리하고 셰프 과장님은 이런 게 몸에 배어있는 거죠라고 말씀하셨어요. 퇴근길에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공과금 납부, 택배, 복사, 팩스는 물론이고 민원 서류 발급까지 우리나라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도 놀라웠고요. 저녁에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큰 나라라고 자만했는데 정작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나 뒤처져 있었구나.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크기와 실제 삶의 질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우게 될 것들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주말이 되어 웨이린 과장님과 함께 명동에 갔어요. 유명한 쇼핑 거리를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그저 즐겁게 쇼핑하고 사진 찍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하지만 점점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 무리가 길 한가운데 서서 엄청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야, 이거 봐. 여기서 사진 찍자. 이거 얼마야? 비싸. 중국이 더 싸.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사진을 찍고 상점 직원들과도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에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국인 직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돈 쓰러 왔잖아. 뭐가 문제야? 셰프 과장님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만 쉬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 가족이 길가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지저분하던지 국물을 옷에 흘리고 떡 조각은 바닥에 떨어뜨리고 심지어 다 먹고 나서는 종이 용기를 그냥 길바닥에 버리더라고요. 어머, 저기 봐요. 청링 선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한 꼬마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길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부모의 반응이었죠. 우리 아들, 참지 말고 시원하게 해. 부모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화장실을 안내해 주려 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며 애가 급한데 어쩌라고요? 화장실이 부족한 게 당신들 잘못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정차의 주임이 제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밍메이, 우리가 이래서야 세계 2위 경제대국 맞나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우리나라가 GDP는 높아졌지만 시민의식은 이렇게나 뒤처져 있다는 게 현실이었죠. 며칠 뒤 대형 마트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 테스터를 써보고는 아무렇게나 진열대에 던지듯 놓고 포장을 뜯어보고는 다시 대충 진열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옆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은 테스터만 조심스레 써보고 제자리에 깔끔하게 돌려놓는 모습이 정말 대조적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리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한때 이랬죠. 지금 한국 사람들처럼 되기까지 그들도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은 생겼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GDP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밤늦게 옌징 부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밍메이, 오늘 힘들었죠. 하지만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 실감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일한 지 2달쯤 됐을 때예요. 본사의 리팡 상사님께서 긴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밍메이, 뉴욕과 파리에서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당신이 참석해야 할 것 같아요. UN 경제사회 이사회 회의와 OECD 정례 회의라니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내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에 설렜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자 신청부터 난관이었어요. 청링 선배가 미리 걱정스럽게 말해줬었죠.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거절당하면 큰일이니까 서류 준비 철저히 하세요. 미국과 프랑스 대사관에서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야 했어요. 옆자리에서 비자 신청하던 한국인들은 금방 끝나고 나가는데 저는 추가 서류를 계속 요구받았죠. 정차의 주임은 한숨을 쉬며 역시 우리 여권으로는 이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드디어 비자를 받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또 다른 현실과 마주쳤어요. 한국 파견 동료였던 김 과장은 미국 입국 신고서도 안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비자가 있는데도 추가 서류를 작성해야 했어요. 뉴욕 입국 심사대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김 과장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입국 허가를 받는데 중국인 줄은 꽤나 지연되고 있었죠. 심사관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서류를 세세하게 확인했어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숙소는 어디입니까? 매 질문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마치 제가 잠재적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웨이린 과장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린 아직도 세계의 신뢰를 못 받는 건가 봐요. GDP는 세계 2위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파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한국인들은 자동입국 심사대로 쉽게 통과하는데 우리는 긴 줄을 서서 일일이 대면 심사를 받아야 했죠. 옌징 부장님은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한가 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호텔에서 문득 여권 순위가 궁금해져서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죠. 한국 여권이 세계 2위더라고요. 무비자로 191개국을 갈 수 있다는데 반면 우리 중국 여권은 겨우 75개국.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회의장에서도 차이를 느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우리 중국 대표단은 왠지 고립된 느낌이었죠. 발언 기회가 와도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썩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리신 과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나 봐요. 경제력만으로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쉬프 과장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밍메이, 우리도 변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여권도 존중받을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런던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였어요. 저는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에 열광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컨퍼런스장 로비에 있는 대형 TV에서는 BTS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었어요. 유럽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웨이린 과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도 문화 수출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전시장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삼성과 LG의 최신 기술 전시관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반면 화웨이나 샤오미 부스는 한산했어요. 정차의 주임은 브랜드의 차이구나 라고 말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영국 기업인의 말이었어요. Made in Korea는 이 제품 혁신의 상징이에요. 우리 회사도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싶어요. 반면 중국 제품은 여전히 값싼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리신 과장님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계 최대의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남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게 대부분이네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완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너무나 세련되어 있었죠. 청링 선배는 이게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구나 라고 감탄했어요. 점심시간에 현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열광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부터 기생충까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쉬프 과장님은 우리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근데 왜 이런 반응은 없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답은 간단했죠. 질적인 차이였어요. 그들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옌징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밍메이, 이제 알겠죠? 진정한 강대국의 힘은 단순히 크기가 아니에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큰 것만 추구했죠. GDP, 수출액, 군사력.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인의 신뢰와 존경, 문화적 영향력. 한국은 이미 그것을 이뤄내고 있었죠. 리팡 상사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해요. 겸손하게 배우고 진심으로 변화해야 하죠.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경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봤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자만심 가득했던 제 모습, 깔끔한 거리와 정확한 지하철에 놀랐던 순간들.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에 부끄러워했던 기억, 여권 한 장의 무게로 느꼈던 현실. 청링 선배가 농담처럼 던진 말도 의미심장했어요. 다음에 한국 가면 또 놀랄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그들은 또 한 걸음 앞으로 갔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정차의 주임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뛰어야 해요. 그들처럼요. 베이징 사무실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단순히 경제 지표나 외교 관계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담았죠. 시민의식의 차이, 문화의 힘, 국제사회의 신뢰,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라고요. 옌징 부장님은 제 보고서를 읽으시고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죠. 밍메이,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너무 오만했어요. GDP 보고 우쭐했던 거죠.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건 단순히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세계인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해 나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